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은이라고 하고요. 사실 너무 맛있는 거를 바로 직전에 먹고 와서 좀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동네인데 자주 와보지 못하는데 이렇게 문학동네에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장소를 제공해주신 검은책방, 흰책방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18세기 도시라는 책의 한국지를 제가 쓰게 됐고 그래서 이 강연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광주를 고른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출판사에서 광주를 골라주셨는데 저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출판사에서 광주를 골라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광주라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그 예향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앞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릴 에든버러하고 좀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광주를 예향이라고 했을 때는 판소리, 그다음에 무슨 가사문화 이런 식의 전통적인 그런 문화적, 그다음에 동시에 문학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 판소리 같은 경우도 어떤 그 글자로 된 텍스트로 이제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서사가 있고 소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공연인 그런 종합적인 예술이잖아요. 그런 어떤 무슨 이미지와 글과 소리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만나는 그렇듯이 학문도 이를테면 무슨 우리가 지금은 각 대학이나 이런 데서 배울 때도 그렇고 무슨 철학, 역사, 과학, 문화 이런 식으로 다 나누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18세기에만 해도 학문은 사실 그런 식으로 나누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 엄청 그동안 더웠고 또 아시안게임 개막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흥미진진한 이벤트들을 이렇게 뒤로 하고 이곳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빼곡히 앉아 계실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좀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요. 가서 좀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냥 책에도 이제 실린 사진도 있고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은 그 책에는 제가 실지 않은 그런 사진들도 좀 같이 넣었거든요. 보실 수 있게 PPT를 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먼저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에든버러라는 곳이 북쪽의 아테네라고 불렸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8세기 에든버러에서 가장 큰 문화적 현상이라고 하면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발현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든버러 초간단 역사.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그 역사가 긴 도시인데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책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기술을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11세기 굉장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그때부터 줄곧 스코틀랜드 왕실의 거주지였고 그다음에 중세 초기에는 이제 노선브리아 왕국의 중심지가 되고 그래서 한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정식으로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1982년에 그러니까 16세기 말에 이미 에든버러 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하고 합병하는 것이 이제 18세기 초반에 일어나는 굉장히 이제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707년에 그 통합법이라고 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의회를 합병하는 액트 오브 유니언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합병을 통해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이라고 하는 대영제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국의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까지 붙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네, 그것이 이제 1700명 통합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중반부터 제가 에든버러 얘기하면서 소개해드리게 될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그리고 이제 로버트 번스라든가 월트 스캇 같은 그 에든버러 출신들의 유명한 문인들이 나오는 것도 한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 정도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95년에 유네스코에서 올드타운하고 뉴타운을 전부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고요. 2004년에는 유네스코 문화계 도시로, 유네스코가 이제 문화계 도시라고 제일 처음 선정한 곳이 에든버러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책의 표지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실린 사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앞으로 이제 에든버러를 무슨 관광 안내 책자를 보셔도 그렇고 에든버러 하면 굉장히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도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튼힐에서 내려다본 에든버러 전경인데,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물이 이제 두갈드 스튜어트 기념비라는 것인데, 이 사람도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였고요. 그래서 이 기념비 너머로 그 에든버러의 전경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18세기 유명한 에든버러 출신 작가를 누구를 들까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시 쪽에서는 로버트 번스가 있고 소설에서는 월트 스콧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든버러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제 리스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사진도 이제 제가 책에 실어 놓았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이제 거기 로버트 번스의 동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잘 찍지는 못했어요. 뒤에 막 은행 배경도 나오고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다 보여드리고요. 근데 혹시 번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로버트 번스가 누구인지 잘 모르시죠? 이렇게 유명한 시인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려니까 아쉬워서 제가 시를 하나 적어왔어요. 그래서 그 번스의 A Red Red Rose라는 시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원래는 영문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 하는 게 뭐 시 읽고 해석하고 원래는 이제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냥 내가 잘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자 해서 이거는 이제 책에 없는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번스 시 중에서 제일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고요. 제가 일단 왼쪽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원문을. 갑자기 수업 모드로. 혹시 여기 영문학과나 조금 이렇게 영시 배워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이렇게 4줄짜리로 된 시 형식은 이제 발라드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세 때부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고, 이를테면 밥 딜런 노래나 그런 노래 중에서도 이런 발라드 형식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Oh, my lips like a red, red rose that's newly sprung in June. Oh, my lips like the melody that sweetly played in tune. As fair as thou, my bonny lass, so deep in love am I. And I'll love thee still, my dear, till all the sins gone dry. Till all the seas gone dry, my dear, and the rocks melt with the sun. Oh, I love thee still, my dear, by the sense of life shall run. And fare thee well, my only love, and fare thee well a while, and I'll come again, my love, to into 10,000 miles. 이렇게 되는 시고요. 시 형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라드는 그 짝수행의 라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임이라는 거를 제가 옛날에는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되게 설명이 어려운데, 요새는 랩이 되게 그 대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랩에서 끝에서 라임을 맞추는 것처럼 보시다시피 듀운하고 튠이 같고,
소리가, 그다음에 I하고 dry가 같고, 3년에서는 뭐 sun하고 run이 같고, 4년에서는 while, mile 이런 식으로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제 시 형식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간단하게 해석을 해봤어요. 내 사랑은 붉은 장미 같아라. 6월에 새로 피어난. 내 사랑은 멜로디 같아라. 곡조에 맞춰 감미롭게 울리는. 그대가 아름다운 만큼 내 어여쁘며 그대를 깊이 사랑하네. 나는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네. 사랑하느며 바닷물이 전부 마를 때까지. 바닷물이 전부 마를 때까지 사랑하느며 바위가 햇볕에 녹아내릴 때까지 나는 그대를 영원히 사랑하네. 사랑하느며 삶의 모래시계가 흘러내리는 동안. 그러니 안녕 그대여 내 하나뿐인 사랑. 잠시 동안 안녕 그대여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내 사랑. 비록 만 마일의 먼 길일지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 내용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약간 대중적인 부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번스는 되게 막 갑자기 나타난 천재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자기 스코틀랜드에서 많이 돌아다니던 민요나 그다음에 무슨 포클로어,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부전되던 그런 노래들에서 이걸 많이 차용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작품을 만든 거기 때문에 또 굉장히 대중성이 있는 면이 있어요. 그 시를 또 분석을 잠깐 해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옛날에 비유법 배울 때 다 배우잖아요. 내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사실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법을 동원해서, 이를테면 나는 장미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들을 쓰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 사랑이 이제 붉은 장미 같다 해서 굉장히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내 사랑은 뭐가 있냐면 되게 이제 달콤한 멜로디 같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청각적인 귀의 소리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넘어갔다가, 근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 일단 처음에는 깊이, so deep in love, 그래서 어떤 그런 깊이감으로 넘어갔다가 제 생각에는 그 깊이감이나 공간감이 바다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드넓은 바다로. 그래서 그렇다면 내 마음은 뭐가 있냐. 한없는 바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가 이연에서는 어떤 그런 깊고도 넓은 끝없는 그런 이미지로 쓰였다가 3년에 오게 되면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그 바닷물이 주는 어떤 시간, 그러니까 공간감에서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다가 어떤 오랜 시간의 상징이 되어서 그것이 결국 내 삶의 모래시계가 흘러내리는 동안 내내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라는, 그러니까 삶의 모래시계가 흘러내리는 동안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는 내내, 이제 그런 내가 살아있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사랑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모르던 상황이 주어지죠. 이제 둘이 헤어져야 하는, 연인하고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라서 잠시 동안 안녕 그대여. 근데 잠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멀리 가나 봤더니 만 마일이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 거리와 긴 시간 끝에 하지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결코 잠시가 아닐 텐데 나한테는 잠시 동안으로 느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잠시 동안이라는 말이 어떤 이 사람한테는 심리적으로 진실인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원래 여기 이제 되게 아직도 많이 불리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거를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약간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틀어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번거롭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 가서 번스하고 레드 레드 로즈 치시면 되게 많은 버전을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Oh my love's like a red rose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못해. 네, 그걸 들려드리려는데 아무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낭만주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쵸, 낭만적이죠. 그런 시인이에요. 그래서 번스가 이제 이 에든버러 출신의 이제 시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뉴타운에 가면은 스콧 마뉴먼트가 있는데요. 번스와 더불어 사실은 번스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은 스콧인 것 같아요. 그래서 1771년에 에든버러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서사시를 쓰다가 나중에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제 웨이벌리라던가 아니면 아이반호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 노만족하고 앵글로색슨 쪽에 대립하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역사소설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역사소설의 아버지라고도 많이 불리는 그런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에든버러에 있는 뭐 중요한 그런 이제 지형 지물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 에든버러 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나라 이렇게 고딩 양식이나 이런 식의 성을 보시고 보면 굉장히 뭐랄까 단순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옛날에 지어져서 그래요. 한 7세기? 그 7세기에 노썸브리의 에드워드 왕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거대한 화산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바위 위에 쭉 쪼아였고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든버러 성 같은 경우는 성 자체가 막 위압적으로 아름답거나 그렇진 않은데 이제 여기에 올라가서 보시면 에든버러 전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에든버러 도시에서 오래된 부분을 이제 그 동네를 올드타운이라고 구시가지라고 하는데요. 그 올드타운에 이제 로열 마일이라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길이 에든버러 성과 동쪽의 홀리로드 하우스 궁전을 잇는 길이에요. 그래서 에든버러 성이 어느 쪽에 있냐면 이쪽에 방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에든버러 캐슬이 이쪽에 있고 홀리로드 궁전은 이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주요 궁 사이를 잇는 여기를 이제 우리가 로열 마일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길이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대략 1마일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왕족하고 귀족만 통행할 수 있었어요. 대로로는. 그러니까 그 귀족 사회, 계급 사회의 어떤 흔적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이제 로얄 마일을 설명드리려고 한 것도 있고, 또 아까 그 스콧 소설 중에서 웨이벌리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그 스콧이나 웨이벌리가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서 그 올드타운에서 제일 큰 그 기차역 이름 같은 경우 이게 에든버러 웨이벌리라고도 있죠. 그렇게 된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콧 기념탑이 여기 이쪽에 있어요. 그 제가 아까 스콧 기념탑은 뉴타운 쪽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 올드타운이 이제 이쪽이고 뉴타운이 이쪽인데 여기서도 대충 그림으로 보실 수 있듯이 여기는 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돼 있죠. 새로 지은 동네가 조금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로얄 마일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스트리트 자체 이름은 이제 하이 스트리트라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하이 스트리트에서 조금 연결되는 구한 1마일 정도까지를 이제 대충 로얄 마일이라고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세시대 외관을 가진 건물들이 쭉 펼쳐져서 그 책에 쓴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돌아간 듯한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로열 마일은 그 왕족이나 귀족들만 통행할 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소수의 왕족이나 귀족을 제외한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어디로 다녔냐 하면은 그쪽으로 시민들은 다니지 못하니까 좁은 골목길로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로하고 대로 사이를 잇는 굉장히 가파르고 좁은 길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로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클로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게 이를테면 뭐 옛날 귀족사의 흔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도시에 가봤을 때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중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선사하는 굉장히 이제 또 지금은 아름다운 그런 지형지물로 남아있는 그런 흥미로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클로스 사진을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몇 개를 더 넣었어요. 그래서 이 클로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름 없는 클로스들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 무슨 뭐 크랙스 클로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하필 수많은 클로스 사진 중에 이 크레이그라는 사람의 클로스가 붙은 거를 여기다 넣은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제임스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여기가 크레이그스 클로스인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름들이 붙은 클로스들이 있고, 실제로 가보면 그러니까 뭐랄까 실용적인 의미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다니려고 좁게 만든 건데 또 굉장히 뭐 아름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약간 에든버러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어떤 뭐 공간적인 특징 그런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글 전체 꼭지 주제로 내세우기도 했던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발흥했던 그런 도시로서 어떤 에든버러의 문화적 의미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17세기 말까지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에 비해서 좀 사회 경제적으로 뒤처져 있었어요. 그런데 18세기가 돼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가 만개하면서 에든버러가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잉글랜드의 굉장히 유수 집안 자제들도 에든버러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에 이건 에든버러는 아니고 이제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혹시 세인트 앤드루스라는 도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는 뭘로 유명하냐면 지금 그 영국 왕세자가 이름을 잠시 까먹었는데 그 왕세자비 케이트 미들튼만 생각나고 그 두 사람이 만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을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황태자도 아직도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 18세기부터 시작된 어떤 그 스코틀랜드가 영국의 변방이라는 이미지도 있는데 사실은 또 굉장히 학문의 중심지 그런 이제 이중성이 다 있고 그게 현재에도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은 이제 애덤 스미스 동상인데요. 제가 하필은 아니고 이제 일부러기도 한데 8월 말쯤 하여튼 8월 내내 프린치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얄마일에 계속 저런 이동통신사나 그런 데서 펼쳐본 광고판 그다음에 이런 거를 굉장히 복잡해서 저 빨간 우산이 이렇게 저기에 끼어들었어요. 일단 애덤 스미스 동상이고요. 애덤 스미스 이름 들어보셨죠? 애덤 스미스 뭘로 알고 계세요? 국부론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국부론의 저자예요. 그 국부론은 이제 원래 Wealth of Nations라는 책으로 1776년에 이제 출간됐고요. 뭐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주로 경제학적인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이제 국부론의 저자로 스미스가 유명한데 제가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수많은 학자들 중에서 스미스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국부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스미스가 쓴 책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는 도덕감정론이에요. 그래서 Theory of Moral Sentiments라고 그 국부론을 쓰기 한 7년 전에 그러니까 대부분 스미스를 무슨 고전 경제학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실 텐데
스미스는 도덕 철학 학자이기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야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무슨 경제학이면 경제학, 철학, 문학 이런 것이 다 이렇게 분과 학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8세기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학문들이 이렇게 다 통합되어 있던 시기였거든요. 스미스 같은 경우도 자신의 어떤 철학을 개진하던 그 끝에서 경제학이 나오게 되는, 우리가 요새 사회과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한 19세기 정도에 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를 보내주는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스미스가 도덕 철학자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만 말을 하고 넘어가려니까 좀 아쉬워서 제가 그 도덕 감정론의 일부분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엄청 길죠? 글씨가 갑자기 빡빡해졌죠? 제일 처음 부분만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공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을 보면 우리도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왜 들게 되나, 공감이라는 것이 왜 생기나. 근데 스미스가 얘기하는 건 그런 공감이 가능한 거는 상상력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대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빨리 말씀드릴게요. 설사 우리의 형제가 고문대 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편히 갖는 한 감각은 그가 겪고 있는 바를 우리에게 결코 알려주지 못한다. 감각은 결코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며 오로지 상상력에 의해 우리는 그가 느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능력은 그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이가 빠졌어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떨지 재현함으로써 우리를 돕는다. 그의 감각이 받은 영향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이 받은 영향을 상상력을 묘사한다.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그의 입장이 되어 우리가 똑같은 고문을 견디고 있다고 느끼면서 마치 그의 몸에 들어간 것처럼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가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소 알게 되고, 비록 정도는 약할지라도 그의 고통과 완전히 다르지 않은 무언가를 느끼게 된다. 그의 고통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게 될 때에 그의 고통은 마침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굉장히 도덕감정의 초반에 나오는 문단 하나를 제가 가져가 왔는데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고문을 당하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이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스미스가 처음에 생각한 게, 우리가 그거를 막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나랑 관계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바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을 쓰기 전에 그 당시에 이제 나오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계몽주의라는 것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인간을 긍정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이 다들 똑같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다 몸을 갖고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 그래서 새로 주목받기 시작해 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 감각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치면 나도 아프고 당신도 아프고 하는 그런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면서 감각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공통된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반으로서 제시가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미스가 말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똑같은 감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한테 똑같이 느껴지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공감하기까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각은 결코 우리 자신을 넘어서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며, 감각만 있다고 다른 사람이 아픈 걸 내가 슬퍼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오로지 상상력에 의해서
우리는 그가 느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상해를 입은 장면을 봤어요. 나는 하나도 안 아프죠, 내 몸은. 근데 내가 아팠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 고통을 상상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능력은 그의 입장이 된다면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떨지 재현하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슬프거나 고통을 받는 장면을 보고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재현을 내가 느낀다는 거예요. 상상력을 통해서. 그런 이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낀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자의식이 스미스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결국 상상력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밑에서 5번째 줄 정도 여기서부터 보시면 마치,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그의 몸에 들어간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똑같이는 못 느껴도 어느 정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가 겪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다소 알게 되고 비록 정도는 약할지라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상상력이라던가 그런 나의 노력이 필요한 일임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욕심을 내서 도덕감정론의 저자로서 스미스를 여러분이 한번 만나보셨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좀 넣었는데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스미스 짧은 도덕감정론 얘기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문학동네 SNS 공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되게 이 부분이 부각되어 있더라고요. 에든버러에서 그런 계몽주의가 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글들이 나오고 연구의 결과를 읽어주고 소화하는 독서 대중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책을 읽기 때문에 그런 유명한 학자들이 쓴 좋은 글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 막 여러 가지를 우겨 넣었어요. 이 슬라이드에는 독서 대중, 종이산업, 인쇄소, 도서관, 서점 막 우겨 넣었는데 이게 이를테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그런 독서 대중이 존재한 것이 있고 그게 어떤 문화적 자원이었다면 또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제지 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종이 산업이 발달하니까 종이값이 싸지게 되고 그쵸? 책이 옛날에는 굉장히 귀해서 인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러다가 종이 산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쇄소가 대폭 늘어나게 돼요.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수치로 제가 책에는 자세히 적어놨는데 그러면서 도서관, 책을 여러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책을 파는 서점, 이 모든 것들이 다 꼬리를 물면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인프라, 기반이 있었기에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요새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사진도 제가 책에는 없는 거를 어디서 찾아봤는데요. 그러니까 Edinburgh Circulating Librar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순회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영향 아래서 순회 도서관이 발달하고 또 하나 발달하는 게 구독 문화예요. Subscribe가 한다고 하는 Subscription 라이브러리가 발달하는데 저는 이때 구독 문화 발달하는 거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요새가 구독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렇게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거를 보고서 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어서 사는 이런 식의 구독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요새의 어떤 문화적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1725년에 앨런 램지라는 사람이 최초의 순회 도서관을 설립하고, 그래서 한 80년 정도 지난 1800년경이 되면 에든버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항구 도시 리스라고 있는데, 리스까지 합쳐서 이제 8개의 순회 도서관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에드워드 토팜이던가 그런 사람이 이제 쓴 책에 보면은, 제가 이 사람은 이제 잉글랜드 사람이에요. 잉글랜드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여행기를 쓴 건데, 내가 에든버러에 가봤더니 에든버러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은 서점이더라. 이런 그 재미있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좋은 책방에 와보게 돼서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도 남아있는 내셔널 라이브러리인데요. 제가 찍은 사진을 사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건물이 고풍스러워서 뭔지도 모르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국립도서관이더라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넣냐면, 지나가다 보니까 제임스 클럽 맥스웰의 그 동상을 보게 되는데요. 혹시 여기 이과 전공하신 분 계세요? 그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맥스웰 방정식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맥스웰도 이제 1831년에 에든버러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18세기 스코티시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시대는 좀 지나서 19세기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물리학자긴 한데, 제가 이 슬라이드를 왜 넣었냐면, 그 18세기 계몽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했을 때 뭐 철학이나 경제학 이런 것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학문 분과들이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요새 뭐 통섭의 시대 이렇게 말을 하던데, 옛날에는 원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분화되어서 다시 우리가 뭐 그것을 다시 합쳐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도 사실은 굉장히 스코틀랜드에서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칼튼힐이라는 언덕에 올라가시면 거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티 observatory인데요. 그러니까 관측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792년에 세워지죠. 18세기 말에 세워져서 어떤 천문 관측이라던가 이런 천체학, 물리학 이런 것들이 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책 꼭지에서도 이제 제 처음에 붙인 제목인데, 이 동네를 북쪽의 아테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항상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이 굉장히 뭐랄까 황금시대고, 뭐 돌아가고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문화의 어떤 전성시대였기 때문에 아테네라는 것이 문화와 문명의 상징이었고, 그래서 에든버러에서 그렇게 문명이 꽃피었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찬사로부터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쪽의 아테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형적인 유사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 쿼츠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보스만은 에게해의 경줄만하고, 리스는 아테네의 항구 도시 피레우스와 같아서 어떤 그런 지형적인 유사, 높은 지대가 있고 항구 도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테네와의 지형적인 유사함이 있고요. 또 사실 그 칼튼힐 위에 올라가면은 그 아래 사진에 보이시는 게 스코틀랜드 국립기념물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처럼 에든버러라는 도시의 상징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두 사진 중에서 요 윗사진이 이제 아테네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파르테논 신전이고, 아테네라는 도시 자체가 이렇게 높은 지대 위에 있는, 이렇게 약간 언덕 위에 있는 아크로폴리스가 정치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쪽에 이제 여기 안 보이는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아고라라 그래서 광장이 있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국립기념물 자체가 칼튼힐이라는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사점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두 이야기는 어떤 그런 지리적인 유사함 그런 거에 관한 얘기라면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에든버러가 어떤 문화적으로 아테네 같은 곳이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그 잡지에서 발췌한 건데요. 런던이 젊은이들과 야망을 품은 이들, 쾌락을 좇는 사람들이 몰리는 로마와 같다면 예술과 과학이 발달한 에든버러는 마치 그리스의 아테네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모뉴먼트 오브 스코틀랜드를 다시 한번 그냥 좀 크게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1826년에 건설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이 사진이 책에 실려 있어요. 제가 여기 오늘 이야기할 때는 요거의 뒷면도 찍어왔는데요. 이게 앞에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테네 파르테논인데 사실 뒤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1826년부터 막 짓다가 1829년에 돈이 떨어져서 뒤에는 좀 덜 지었더라고요. 앞에가 근사하니까 이것만 주로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특별 서비스로 가시면 약간 여긴 이렇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신시가지가 18세기에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시가지 자체가 계몽주의 산물이라고 보는 그 견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17세기부터 그 상업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돈이 많이 들어와요.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집 짓는 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물리적 조건이 있고, 거기에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세계 시민으로서의 안목, 특히 취향의 섬세함, 그러니까 어떤 미적 감각 같은 것이 동시에 발달을 하게 되며,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그것이 건축 기술의 발전을 부르고 그런 물적 토대가 또 사람들의 취향을 발전시키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더불어서 또 다른 원인은 이제 위생과 안전 문제인데 굉장히 이제 중심에 있던 6층이면 사실 그 당시로 되게 높은 건물인데 그게 와르르 무너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게다가 이게 빈민가나 허름한 동네가 아니라 되게 상류층 건물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되게 귀족 집안의 일원이 사망하게 되면 요새도 그렇지만 더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신시가지 개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지 드러먼드 시장이라는 사람을 근대 에든버러의 관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시장이 처음 시작한 게 오염과 악취의 진원지로 지목된 구시가지 북쪽 이제 노스워크를 메운 자리에다가 공원을 조성하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를 연결하는 노스브리지를 건립함으로써 신시가지 탄생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그냥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사진인데 그 한 17세기부터 그 스코틀랜드에 막 돈이 몰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스타블리시드라고서 1695년, 그러니까 한 17세기 말 정도죠. 그때부터 막 돈이 몰려서 이렇게 은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은행이 훨씬 전에 생겼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생기게 되고, 이제 잉글랜드에서 주식 시장 같은 게 처음 생기기 시작하는 게 18세기거든요. 은행은 이미 다들 뭐 17세기 전에 생기고. 그래서 아까 그 굉장히 냄새 나는 호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메운 자리가 지금의 이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있던 노스워크 자리에 프린스 스트리트 가든이 있고 그 너머로 보시면 이제 이쪽이 로얄 마일이에요. 굉장히 중세풍의 건물이 남아있는 게 보이시죠? 로얄 마일도 보이고 또 여기가 이제 에든버러 캐슬이에요. 에든버러 캐슬도 보이고 그다음 이 건물이 스코틀랜드 내셔널 갤러리. 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국립도서관 사진도 그렇고 내셔널 갤러리도 그렇고 이 파란색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보니까 그 스코틀랜드 국기가 그 파란색으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 나라의 색깔이라도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시가지를 이제 설계를 하는데 공모를 했어요. 내가 이제 뉴타운 건설을 하겠다. 뉴타운 그 도시 시티 플랜을 받겠다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출품작 중에 선정된 것이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놀랍게도 유럽의 그랜드 투어를 한번 가본 적 없는 젊은 건축가 제임스 크레이그였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특히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섬나라에서 귀족 집안 자제들은 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유럽의 그랜드 투어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처럼 영국에서 그 당시에 자기보다 문명이 더 발달했다고 생각한 곳을 쭉 돌아보면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이 제임스 크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귀족 집안 출신도 아니고서 그랜드 투어도 안 가보고 뭐 파리 구경도 못 해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계획이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크레이크스 클로즈 보여드리면서 이곳이 복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올드타운은 그 아까 로열 마일이라고 말씀드린 그 하이스트리트를 등뼈로 해서 클로스들이 막 이렇게 뻗어있는 소위 헤링본 구조인데요. 이 크레이그가 제안한 신시가지 계획은 굉장히 격자 구조, 가로 세로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구조였고 그래서 이런 신시가지 건립을 통해 북쪽의 아테네로 거듭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크레이그가 1768년에 낸 그 계획이에요. 그 책에도 없는 자료인데요. 이 긴 영어는 이 지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지 3세에게 그 새로운 거리와 광장의 계획을 보내드리는데 뭐 제임스 크레이그가 했다 하는 그런 그게 붙어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잘 번역했어요. 반듯반듯한 구조로 되어 있죠. 가로 있고 세로 있고 그래서 요새도 신도시 개발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격자 구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뉴욕에 가면 맨해튼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가로 세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이것이 1784년에 나온 에든버러 그 개발 계획의 지도인데요. 이쪽이 이제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반듯반듯한 구조를 보실 수 있고 아까 제가 올드타운은 헤링본 구조라고 그랬는데 앞에 슬라이드에서 그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로얄마일이거든요. 이 로얄마일 하이스트리트를 등뼈로 이게 다 클로스예요. 여기가 다 이제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마치 생선 모양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거를 헤링폰 구조라고 하거든요. 헤링이 무슨 정어리인가 청어인가 그런 생선이죠. 그거의 뼈 같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헤링본 구조라고 실제로 건축이나 그런 거기에서도 이 용어를 아직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올드타운의 어떤 이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구조와 그다음에 새로 짓게 된 뉴타운의 이렇게 신부의 조화, 그것이 공존하는 곳, 그것이 에든버러다가 결국 제가 책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얄마일 그 구시가지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치고는 발전하고 아름다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로 많이 알고 있는 그 다니엘 데포가 영국 전역을 여행하고 쓴 책이 있어요. 무려 이제 1724년부터 26년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로얄 마일이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길고 가장 아름다운 거리일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래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중세 외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책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잉글랜드인들에게 이 스코틀랜드라는 동네가 또 스코틀랜드로 여행도 많이 오고 굉장히 흥미로운 곳이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뉴타운이라는 굉장히 발달한 신고전주의 건축물로 모여있는 그런 도심이 있고 근데 그 지척에 또 하일랜드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어떤 그런 와일드함과 문명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라는 스코틀랜드는 그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이야. 잉글랜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책에 이 사진이 실린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아서스시티라는 그런 자연 경관과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건물들이 어우러지는 이것이 굉장히 에든버러적인 풍경이다, 경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책에 이 사진을 실어두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아서스시티에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 보이는 것이 이제 홀리우드 팰리스. 아까 제가 로얄 마일 설명드리면서 이쪽 에든버러 캐슬에서 홀리우드 궁까지 이어지는 것이 로얄 마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에든버러 동쪽에 있는 성인데요. 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굉장히 에든버러를 대표하는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건 그 공항에서 찍은 건데 공항에서 그 어떤 스코틀랜드 왕가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 하면서도 이 홀리우드 팰리스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홀리우드 팰리스가 뭐로 유명했냐면은 유령 이야기로 유명했어요. 여행지로서 그 에든버러의 매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적 계몽의 시공간 더하기 과거의 유령이 출몰하는 장소로서 도시를 재현하는 이것이 결합돼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그 여행 책자 중에 lonely planet인가? 그거를 봤더니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홀리우드 하우스 궁전에 가면은 데이빗 리치오의 핏자국을 봐라 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는 스코틀랜드에 돌아오기 전에 원래는 프랑스에 시집을 갔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었던 프랑스 황태자 프랑스와 이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결혼한 지 1년 만인가 죽어요. 그래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헨리 스튜어트 남리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메리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내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하면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뜻대로 풀리지 않고 계속 이제 여왕 메리 1세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권력을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져요. 근데 그 와중에 1562년에 귀족들하고 공모해서 메리의 비서이자 악사였던 데이빗 리치오를 그때 여왕이 이렇게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눈앞에서 잔인하게 살해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권력을 둘러싼 암투가 그래서 이 1566년에 이 리치오를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1년 뒤에 결국 리치오를 죽인 그 메리의 남편인 달리도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계속해서 죽고 죽이면서 서로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던 시대였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정치적 맥락은 사라지고 굉장히 치정극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남편이 메리하고 데이빗 리치오의 살해를 의심해서 그 와이프가 보는 앞에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런 식의 이야기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런 역사적인 어떤 곳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유령 투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요, 에든버러에서.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하로 가는 통로라던가 그런 것도 많은데, 그래서 유령 투어 광고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든버러가 갖는 특징이라면 어떤 그런 굉장히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세 외가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과거의 모습과 그런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또 이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공존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에든버러가 과거와 현재가 만난 곳,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중첩된 시공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냥 관광객의 입장에서 좀 흥미로웠던 그런 걸 막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뉴타운 가면은 엄청난 그냥 또 소비주의의 곳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아는 막 명품, 막 그런 브랜드들 파는 매장들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미국 오신 홀리스터, 굉장히 미국적인 옷을 파는 홀리스터 의류 매장이 굉장히 그 고풍스러운 건물에 그냥 있는 그런 풍경,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프렌치 커넥션이라는 옷 브랜드인데 그냥 이런 상점에 들어와 있고, 이거는 제가
찍으면서 프렌치 커넥션이 영국에 가니까 FC UK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워서 찍어봤고요. 그래서 그 에딘버러 그 프린지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그 연극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장소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고전적인 플레이하우스에 저 노란 팻말이 붙어 있으면 그곳이 장소가 되는 그런 거 보실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은 너무 크게 하면서 주변 그게 좀 잘랐는데 이게 딱 로얄라일에서 찍은 거거든요. 굉장히 중세적인 그런 배경 뒤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노라마 얘기가 나오는데, 파노라마 아시죠? 사진으로 파노라마 찍으면 이쪽부터 이렇게 쭉 찍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등장하냐면 19세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우리가 요새는 이제 자연 경관을 파노라마로 많이 찍는데, 파노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것이 어떤 굉장히 점점점 커져가는 우리의 눈으로 한눈에 담을 수 없는 도시 경관을 포착하기 위한 그런 어떤 기제였어요. 그래서 19세기 그 유럽 도시 미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노라마가 스코틀랜드에 있는 로버트 바커라는 사람이 처음에 발명하는데, 이 사람이 칼튼힐에 딱 서가지고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알스드스부터 그 다음에 올드타운, 뉴타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풍광을 보면서 이 파노라마 그 풍경의 영감을 얻어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노라마라는 말 자체가 1791년에 그 로버트 바커가 런던 전시를 위해 고안해낸 명칭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큰 전시물이었어요. 파노라마 하면 1802년에 이 거틴의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너비가 33m, 높이가 5m. 그러니까 이 거대한 도시라는 것의 풍경을 최대한 인간의 힘으로 담아보겠다. 뭐 이런 야심이 담긴 그런 오브제인 거죠. 그래서 이 파노라마라는 것이 도시가 자연 풍경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자연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건 언제나 있어 왔던 일인데, 자연 풍경처럼 도시도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제 한 18, 19세기 들어서인데, 그런 유럽 문화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에든버러를 통해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팔튼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있던 안내판을 찍어온 거를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로버트 바커가 1787년에 처음 파노라를 발명했다. 그리고 여기에 1766년에는 신도시 개발이 시작되었고 제임스 크랙의 이런 플랜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의 안내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책의 그 마지막에 실려있는 올드 에든버러의 파노라마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추천은 이제 아래에 있는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